이 그래프는 이번 재무부의 상반기 국채 발행액 3조 3,400억 달러에 대한 발행액을 누가 사갔느냐라는 그 그래프인데, 여기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동안에는 해외 세계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담을 용도로 미국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 보면 거의 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가 주는 함의가 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국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이 최근 들어와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전만 해도 그 외환보유고 중에서 66%가 달러 표시 자산이었었는데 5년 사이에 이게 61.6%로 줄어들고 있어요. 즉 해가 갈수록 미국 국채의 비중이 작아지고 대신 금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서부터 외국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번 상반기에 금 매입량이 19년 만에 최고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고에 담지 않고 계속 외국 은행들이 그 금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비중을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70.2%, 이탈리아가 66.1%, 프랑스가 60%, 굉장히 높아요. 저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중에 금의 비중이 저 정도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금의 비중이 저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1.2%뿐이 안 돼서 우리는 굉장히 적은데 거의 없네요. 예, 다른 나라들을 보면 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수치로 본다면 결국 우리는 달러에 엄청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라고 봐야겠네요. 예, 우리 외환보유고에는 달러 표시 국채나 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각국이 그 자진 신고하는 금액인데 미국은 금 보유 실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미덥지 않게 생각한 독일은 2017년에 미국 연준한테 맡겼던 금 300톤을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2.5%라고 이제 신고를 하긴 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중국은 저거보다 더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금에 관한 한 지금 이제 국가 간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연간 금 생산량이 보통 한 3,70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 가량을 중국하고 인도가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이제 대부분 이제 민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얼만큼이 외환보유고에 담기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재무부가 그 3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매각해서 그 돈이 어디 쓰였냐를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게 개인한테 직접 공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주정부에 공급이 됐는데, 개인한테 공급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메인스트리트, 곧 실물경제 유동성이 특히 개인과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필연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게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금융권에 갔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권이 지금 보는 것처럼 외부 투자가 미덥지 않으면은 그 연준의 초과재벌 준비금으로 맡긴다거나,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담보력이 있는 그 자산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이 서민들이나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안 건드렸는데, 그래서 자산 가격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재정 부양책은 대부분 메인스트리트로 직접 정부가 돈을 쏟는 게 돼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개인에게로 돈이 직접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이번에 이제 그
생활보조 뭐라 그러죠? 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제 예. 그것에 대한 결과물인 건가요? 저 그렇죠. 수치가? 기본소득도 있지만 여태까지 계속 이제 실업급여들 줬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결국 개인한테 들어간 돈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합산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메인스트리트에 뿌리다 보니까 지금 그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인 그 광의 통화 M2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7월 달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가 상승했어요. 이게 지난 1년 반 사이의 최대 상승률인데 이거를 연율로 따지면 7.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그다음에 수입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7%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연율로 따지면 한 8.4%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 이건 지난달에도 0.6% 상승했는데 7월 달에도 0.6% 상승했어요. 이 수치가 1991년 이후로 최대 상승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준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예전에는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가 돼가지고 2%가 될 것 같으면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2%가 넘어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로 간다는 거를 가장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2022년 말까지는 제로금리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으로 봐서는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지금 벌써 올해 인플레이션이 한 1% 정도 됐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0.6%씩 한 3번만 더 오르면은 저게 2%를 훌쩍 넘어요. 한 석 달만 만약 저런 추세로 간다면. 네. 그러면 연준으로서도 이거를 그냥 용인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게 2%를 넘어서 3%로 근접하면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2%, 3% 하면 수치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거든요. 2%가 되는 거와 2%를 넘었을 때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이거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우선 옛날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너무 큰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유럽 특히 EU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정책이 죽어도 인플레이션은 3%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그 EU 국가들의 최고 방침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도 여태까지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서 보통 그 통화정책을 쓸 때 금리 목표를 정할 때 옛날에는 목표 근원 인플레이션이 2%였었어요. 2% 내에서 내가 맞겠다. 그게 연준의 제일 가치였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는데 최근에 와서 저걸 한 발짝 슬금을 물러쓴 거예요. 2%가 넘어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고용률, 곧 우리는 실업률 방지에 힘을 쓰겠다라고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2022년이 아니고 올해 말경 혹은 내년 초경에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주식시장 같은 게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다른 통화 정책, 아마 비상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이제 수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어떻게 시중에 자금을 좀 걷어들이느냐인데, 그것도 연준이 나서서 하면은 긴축 발작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 테이퍼링 했을 적에도 시장이 놀라가지고 발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발작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그렇죠. 현상인 건가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게 이게 유동성장인데 돈의 힘인데 돈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연준이 맘먹고 이제 돈을 줄인다 생각하면은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역순으로. 네. 기대감이 확 무너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연준으로서는 그 계산해 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아까 봤듯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뭐 다른 정책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과준비 금리금의 금리를 올린다거나, 혹은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복원시킨다거나 해가지고 연준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시중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바로 자산 폭락의 어떤 시발점이 될 거야라는 게 이제 이 컨센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발생해도 그거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뉘앙스만.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또 안 할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안 하겠다, 완전히 안 하겠다는 아닌 거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급해지면 예전에 모든 경제 위기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상황이 급해지면은 다단계식으로 막 금리를 0.2%씩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방향 전환을 하면서 급가속이 된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것은 항상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그렇죠.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도 투자자들의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이걸 연준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거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그게 이제 보통 금리 인상이었는데, 그 자체를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금리는 정말 2%를 넘어서는 순간 아주 급속한 각도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냥 확 풀려버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안전망 같은 게. 그러면 정말 복잡한 일이 생기겠군요. 네, 지금 연준이 고민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럼 연준이 이제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사람들은 물가 연동 국채를 삽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연동 국채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그 지수만큼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지수 보완 수익률인데, 지금 저게 마이너스 1% 정도로 내려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물가연동제 국채가 이제 이런 정도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뺀 거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채 금리를 빼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벌써 1.733%거든요.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저 우측에 저 회색 부분이 지금 경제 위기 이후의 그 상황인데, 저기에 보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른쪽 끝부분이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M2 통화 그래프하고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크게 좀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빨간 선이요? 예, 적색선. 예, 적색선이 지금 M2 통화 그래프인데 저게 경제 위기가 나서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밑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저거하고 같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크다는 거죠. 즉 M2 돈이 많이 풀릴수록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은 속도로 같은 크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이게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달러 인덱스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상관관계가 0.91이니까 비교적 밀접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역의 관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빨리 올라가면 이거 생각보다 더 빠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수치가 올라가는 만큼 실제로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확률 이게 높은 건가요? 그러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냥 똑같이 그 후행으로 발생이 된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설문조사로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왜 무섭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기울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방어해야지 생각하면서 이 돈의 통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전에 자기가 사놓고 싶은 물건들을 미리 사는 거예요. 뭐 부동산을 사든 뭐를 하든 이 갖고 있는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상품으로 바꿔놓으려고 듭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기보다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이렇게 좀 깨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예. 네.